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는데요. 이후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정문을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후 아직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편향적인 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며 임명을 보류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헌재에서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탄핵 심판에 합류할지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올해 농림축산 분야 주요 시책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 예천군 권용중 경제농림국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됐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헌재 변론에서 나왔던 얘기마저도 부인을 하고 본인이 계엄을 한 것이 개몽을 위해서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걸 들으면서 딴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취임식 할 때나 할 법한 얘기를 마치 본인이 돌아갈 것을 뭐 기정사실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과만 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나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엉뚱한 말만 하고 끝난 그런 변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적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변론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2주나 3주 정도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보면요. 저는 언론에서 몇 번 그걸 다 다루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바뀌는 과정에 거짓말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다 떠넘겨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있다. 이렇다고 하면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가만둘까요?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를 하면 본인을 괴롭혔던 야당에 대해서 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겠죠. 그게 뭐 다른 형태,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비상계엄을 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야당은 계속 거대 야당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거대 야당이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논리면 또 내란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런 행동 하지 않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을 본인이 인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인용으로 네. 파면 선고가 나왔을 때 지지자들의 헌재 습격 같은 일, 이런 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NS나 극우 유튜버들이 그걸 다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만약에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했던 것처럼 또 헌재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고요. 네. 북한 문란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내란으로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경찰이 뭐 가포 비상 그리고 전국의 경찰력이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서울로 집중을 시켜서 아마 그걸 예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선동이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정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마치 뭔가 헌재를 가루를 만들겠다. 헌재가 없어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런 내란에 준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떤 그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해야 하는 입장,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들이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최성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하고 민주당 속히 임명하라 하고 오늘 또 국정협의회도 참석 보류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네.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만장일치로.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상목 대행은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니, 헌재에서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임명을 해야 되고요.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고 본인이 나중에 대행 업무를 끝나고 나면 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분명히 헌법 위반이라고 명시를 했으면 그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즉 바로잡을 의무가 있고 잘못된 행동도 바로잡아야 될 텐데 최상목 대행의 지금의 행태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한 듯한 태도를 보여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정협의회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고민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 헌법을 지키는 일로 마은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 위반이다,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 권한대행 왜 지금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 거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은영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에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댔던 게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야 합의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지켜야죠. 그런데 여야 합의했다는 것이 문서로 남아있고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임명을 안 한다. 이거는 권한대행이면요, 여야를 구분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생각해서 해야 되고요. 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최종 진술에서 개헌을 거론했어요. 여당에서도 개헌 특위가 발족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는 시간 끌기라고 생각해요. 개헌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전제는 본인이 돌아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을 전제로 해서 개헌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다시 대통령에 복귀를 하면
뭐 임기에 관계없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개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야가 협상하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헌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헌을 하게 되면 87년도에 만든 헌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현대에 맞게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네. 그러려면 시간이 금방 협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요. 만약 개헌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블랙홀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개헌 합의 못합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야 합의를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현재 탄핵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면 기각해주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각 끌기고 꼼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개헌 얘기를 했어요. 차기 대통령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그것도요.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잖아요. 물론 뭐 결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개헌 이슈를 던져서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선판을 흔들어서 본인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지금 했을 경우에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 기각이 돼서 돌아오게 되면 개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을 좀 더 벌게 되니까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다. 즉 대선판이 지금 현재 조기 대선으로 가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 네. 그런 전략의 차원에서 그걸 던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략의 차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자로 강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크잖아요. 대선 가도에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왜냐하면 3월 26일 날 선거 공판이 이루어지는데 선거에서 뭐 무죄가 나올지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하는 것처럼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대법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상고를 할 거고요.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상고를 할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 가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3, 4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대선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되면. 그렇게 되면 출마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여부가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행에게 제2요구권을 요청했는데요. 이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재의결에 가면 국민의힘이 또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의힘의 주요 대권 후보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연결해 있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대선 출마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거부해달라고 요청할 거고 최상목 대행에게 최상목 대행 아마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의결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재의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자꾸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본인들에게 불리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도둑이 재발견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국민의힘이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선거에 만약 대선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예천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예천군이 올해도 농림축산 분야에서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예천군의 농림축산 분야 주요 시책 알아보겠습니다. 예천군 권용준 경제농림국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천군 경제농림국장 권용준입니다. 방건영 아나운서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천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이죠. 올해 네. 농업 대전환으로 부자 농촌 만들기에 집중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시책을 추진 중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천군은 올해 전체 예산의 22%인 1,500여 원을 농林축산 분야에 편성해서 시설 현대화를 통한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 대전환으로 부자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화 그리고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네, 곤충 2007년부터인가요? 곤충 엑스포, 곤충 축제를 개최하면서 곤충 산업도 선점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 곤충 양잠 산업 거점 단지 조성으로 곤충 산업의 입지를 좀 더 탄탄하게 굳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번 그 사업으로 기존의 그 농가는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전문기업과 기관은 가공과 유통을 담당하는 곤충 산업 구조 혁신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예. 아, 네. 기존 농가는 생산과 전문기업 그리고 예.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곤충산업 구조 혁신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 농장 어떤 사업일까요? 네, 그 임대형 스마트팜과 수직 농장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첨단 농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청년 농업인을 타켓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은 초기에 그 시설 투자 비용 때문에 창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영농 경험과
창업 초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직 농장은 수직 공간을 활용하여 엽채류 및 허브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외부 기후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면서도 작은 면적을 활용해서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어 신규 청년 창업농에 접근이 쉽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을까요? 예, 지금 저들 현재 농업 혁신 타운 전체 기반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 기공식을 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또 다른 분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 농정국에서는 축산 분야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축산 분야에서는 예천 한우를 전국 최고의 축산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생산과 유통 및 홍보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판로를 넓혀 유통망을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혹시 예천의 영웅 김재덕 선수의 광고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김재덕 선수가 훈련하고 소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는 광고인데 네. 한우 국가대표 예천 한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예천 출신인 양궁의 김재덕 선수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브랜드 마케팅 및 한우 농가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 암소의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 예천 한우를 개량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예천읍에는 한우 특화센터를 건립해서 예천 한우를 명품 브랜드화하고 상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끌 계획이며 센터는 9월에 준공하여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천 한우 맛보시면 아마 다들 감탄, 계속해서 찾는 게 바로 예천 한우인데, 한우 특화센터로 예천 한우가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요. 네.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천은 북부 지역이 또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산지에서도 추진 중인 시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들은 또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산림자원 기반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 사업 그리고 사방 사업을 실시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육성을 목표로 산림의 문화적 사회적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천읍에는 남산공원, 예누리길, 다솜 힐링 숲길을 재정비하고 호명읍 신도시에는 버무리 공원, 태교 숲길 등을 조성해서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를 도울 것입니다. 네, 숲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태교 숲길까지 정말 이렇게 다양하고 굵직굵직한 식책들을 듣고 있으니까 예천군의 앞으로의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요즘 농림축산 분야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하는데 방송 듣고 계실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림 축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매년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될 지원사항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현재 접수 중인 농민수당이 있는데요. 3월 14일까지 모의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는데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농지가 위치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그리고 논에 벼 대신 두류나 조사료 등의 타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제 사업도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농민수당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제 사업도 5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거 꼭 네. 기억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나 몰랐는데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분야 위에서도 또 지원해 주시는 게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우리 임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산물 생산 기반과 유통 기반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과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감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류법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원을 하고요.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임업인들께서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임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정말 생산 기반부터 유통 상품, 거기다 재배 관리 지원, 소득 지원 관리까지 전천후인데요, 지금. 임업 직불금,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 네.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임업인 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께서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예천군에서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시는 국민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각종 지원 사업 선정 시 민원이 많이 줄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요 얘기도 잠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국민들께서 신청 시기를 놓쳐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또 우리 예천군 한정된 예산상 농업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예천군은 농가의 재배 면적과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수혜 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해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어서 농민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일이 드물다 이런 얘기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안동 MBC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예천군은 농林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7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예천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천 농특산물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권용준 경제농림국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연길의 정치 TMI 천연길 시사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 최후 변론에서 짚어봐야 될 이 5가지 핵심 포인트 한번 뜯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뜯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천은기 평론가님께서 최후 변론을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67분 동안의 하소연이었다. 성찰은 없었고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경우도 있었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속해서 출석을 해서 본인도 직접 의견 개진을 했는데 반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출석한 자리 또 김용빈 송관희 사무총장이 나온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구속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이 부당성을 강하게 직접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러한 전략이 최종 변론에서도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소연이었고 성찰은 없었고 내란죄로 처벌받는 걸 정말 싫다라고 말한 변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용기 평론가가 주목한 첫 번째 변론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67분이었기 때문에 매우 깁니다만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 최후 변론을 시작할 때도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 또 성찰했다 라고 하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네.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일일까?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누구를 향해서 이 최후 변론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도 최후 변론에서도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다. 이런 말처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합리화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감사하고 있는 대상, 헌재의 탄핵 기각을 바라고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다시 한번 내는데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의부의 이러한 태도가 끝까지 견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달라거나 또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가 없는 것도 이 변론의 목적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지지하는 이 시민들을 한정해서 이 최후 변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변론 내용은 누구를 향해 전달하고 싶었는가 지지자를 향한 말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주목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 부분인데요.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폭주가 있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 줄탄핵을 야당이 해왔다. 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가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이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면서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이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징계위원회의 회부가 된 건데, 이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적절하게 절차에 맞게 선포했는지, 그리고 이 계엄하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과 법이 제한하고 있는데 이 권한 밖의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피는 게 헌재 탄핵 심판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계엄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부의 권한을 정지시킨다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이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이 계엄법 자체를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이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이 설사 인용되더라도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좀 강변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변론에 남겼는데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언급한 걸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대목에서 이 비상계엄의 행위가 내란죄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유독 여러 차례 강조한 변론이었습니다. 네,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형사처벌 받지 않은 태도가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점을 두 번째로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앞서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최종 변론을 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대상이죠. 국민이 아니라 이 국민과 청년을 같은 층위에서 병렬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국민과 청년은 서로 비슷한 범주를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국민 안에 청년도 포함되어 있고 노년층도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걸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또 한 번 명확해진 부분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그러니까 청년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에 앞서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또 청년층을 향해서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변론 부분이었습니다. 네, 누구를 향해 변론을 하고 있는가,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다라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최종 변론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개헌과 임기 단축 이야기를 또 한 부분 아주 길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욕심을 내려놓은 태도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 앞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법 개정 그리고 헌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이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헌법 개정 역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을 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다음에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변론 내용을 보면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이 간첩에 준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 폭거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 토론하고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아예 없는데 도대체 이게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헌법 개정을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혹시 비상계엄을 또 해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
역시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메시지 전달 대상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개헌과 정치 개혁에 정말 뜻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 살펴봐야겠네요. 어느 부분일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 입장에서 참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앞서서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걸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거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에 이에 반대하는 시민 일부가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난입해서 법원의 창문을 깨워 부수고 하는 이 폭동 행사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이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 이 표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죠.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만약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선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점 자체가 좀 상실될 수 있다. 일종의 극단적인 좀 내전 상황으로도 번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우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이 본인과 의견이 다른 야당 그리고 국민들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이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자제해달라거나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이 국민 모두가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모두가 좀 수긍하자 이런 말 정도는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보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부지방법원에 이 난입했던 이들에 대한 지금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도 성찰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성찰은 아직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성찰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헌재 변론은 종료가 됐습니다. 판결만 기다리게 됐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나올지 예상하시나요? 네, 앞서서 최종 변론이 25일에 마쳤고 두 번의 탄핵 심판이 있었죠. 이걸 보면 2주를 넘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길어도 3월 중순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이었죠.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미임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헌재의 또 결론이 나오면서 이 과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제 임명할 것인지 이에 따라서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조금은 변동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이미 변론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예상했던 대로 3월 중순이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최후 변론 핵심 포인트 5가지 뜯어주셨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